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반까지 조선은 숙종, 경종, 영조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당쟁이 극에 달했고 왕실 내부에서도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어 무려 55년간 왕실의 중심에서 살아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원왕후 김씨입니다. 인원왕후는 단순히 왕의 부인으로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조선 후기 정치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영조의 왕세제 책봉과 즉위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정치적 판단력과 결단력은 조선 왕조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조선 궁중은 술렁였습니다. 41세의 숙종에게는 아직 새로운 왕비를 맞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모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는 없다는 것이 신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지만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관례로는 정실 부인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새 장가를 드는 것이 도의였습니다. 숙종의 조상인 선조와 인조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인현왕후가 죽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새 왕비 간택을 서둘렀습니다. 이러한 성급함의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연인군 훗날의 영조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숙빈 최씨와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간택된 인원왕후의 집안이 소론 계열이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1702년 10월 3일 16세의 김씨는 인원왕후로 책봉되었습니다. 차참찬 이어가 지은 교명문에는 새 왕비에 대한 기대와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 김씨는 세신의 집안으로 일컬어졌고 유한하고 정정한 몸가짐은 훌륭한 자질로 태어났으며 온순하고 회신한 행실은 일찍이 휘움을 드러내었다. 인원왕후의 아버지 김주씨는 임진왜란 초기 도원수 김명원의 사대손이자 소른 계열의 경주 김시경은 부원군이었고 어머니는 임천조씨 조경창의 딸가림 부부인 조씨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정작 숙종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간택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숙종이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맹만택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인현왕후 희빈장씨, 영빈 김씨, 숙빈 최씨 등 궁중 여성들 간의 암투에 지친 숙종은 도덕성과 순종을 중시했는데 맹만택의 딸이 그런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할아버지 이용일이 평소 사치스럽고 거만한 언행으로 미움받던 것이 결정적인 결함이 되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인원왕후의 왕비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의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궁중 생활과 까다로운 나이 많은 남편 그리고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의부사들들 사이에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입궁하자마자 1년 만에 쓰러진 것을 시작으로 숙종이 사망할 때까지 종기, 피부병, 전염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 왕비 시절 인원왕후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중궁이 무슨 병을 앓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니 내가 몹시 기쁘다는 숙종의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발언들 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숙종과의 사이에서 후사를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인현왕후의 경우 입궁 당시 희빈장씨라는 강력한 연적이 있었고 5년간 폐비로 지내며 얻은 병 때문에 임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왕비 책봉 당시 그런 연적도 없었고 꽃다운 젊은 나이였으며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숙종과 함께 했음에도 단 한 번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숙종에게 인원왕후가 명목상의 왕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숙종은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한 인원왕후도 금슬이 좋았던 정비인경왕후도 아닌 자신이 폐비시켰던 인현왕후의 곁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현재 명릉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이좋게 붙어있는 숙종과 인현왕후의 능에 비해 인원왕후의 능만 저 멀리 떨어져 외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릉이 애초에 숙종과 인현왕후의 능으로만 조성되었다가 이후 인현왕후가 본인도 명릉에 묻히고 싶다고 영조에게 요구해 우격다짐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720년 숙종이 사망하고 경종이 즉위하면서 인원왕후는 34세의 젊은 나이에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당시 왕실에는 인원왕후보다 윗대의 대비들이 없었기에 왕실 최고 서열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원왕후는 본격적인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약한 경종의 후계자로 연인군 즉 훗날의 영조를 지지했습니다. 1721년에는 업문교지를 내려 영조를 양자로 삼고 왕세제로 책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정치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경종의 중전 선희 왕후는 후사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소현세자의 현손이자 경종의 구촌 조카인 관석을 경종의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올릴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를 듣고 놀란 노론은 선빵을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원 이정소의 상소를 시작으로 대개 즉 후사를 정할 것을 경종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더욱 극적인 것은 새벽 2시에 김창집, 이건명, 민진원 등 거물급 노론 대신 13명이 창덕궁 시민당으로 몰려와 왕에게 국본을 정하라고 반윽박지른 일이었습니다. 경종이 결국 굴복하자 노론 대신들은 더 나아가 대비인 인원왕후에게 직접 손으로 쓴 수필을 받아내자며 경종을 들볶았습니다. 이때 청을 받은 인원왕후는 경종에게 수필 2장을 내주었습니다. 한 장은 한문의 서체로 연인군, 다른 한 장은 한글로 효종대왕의 혈맥과 선대왕의 골육으로는 다만 주상과 연인군 뿐이니 어찌 딴 뜻이 있겠소라고 쓰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인군이 조선 왕조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식 왕세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인군의 왕세제 즉위의 쐐기를 박은 것은 다름 아닌 인원왕후였던 것입니다. 왕세제가 된 연인군의 앞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721년 왕세제로 책봉된 후에도 소론과 노론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연인군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박상검 사건이었습니다. 박상검은 소론 계열의 인물로 연인군의 왕세제 책봉에 반대하며 각종 모함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연인군이 왕위를 노린다며 경종을 부추겨 연인군에 대한 의심을 키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박상검이 연인군의 측근들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연인군 주변의 노론 인사들이 경종을 해하고 연인군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연인군 본인까지 이런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경종은 원래부터 연인군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아버지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자신의 지위를 위협했던 이복 동생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박상검의 말을 듣고 경종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인군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칫하면 왕세제 자리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시기 연인군이 극도로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인원왕후가 결정적인 개입을 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인원왕후는 자교를 내려 박상검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한 처벌을 감행했습니다. 인원왕후의 자교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박상검이 무고한 말로써 왕실의 화목을 깨뜨리고 국본을 흔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왕세제는 선왕의 명으로 정해진 후계자이니 이를 흔들려는 자는 역적과 다름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애정을 넘어선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인원왕후는 조선 왕조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서는 연인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박상검과 같은 인물들이 왕실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자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원왕후의 강력한 개입으로 박상검은 실각했고 연인군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경종과 연인군 사이의 불신은 더욱 커졌고 소론과 노론의 대립도 극에 달했습니다. 연인군은 이때 이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상검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훗날 영조가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 박상검 이야기를 꺼내며 길길이 날뛸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인원왕후에 대한 고마움도 평생 간직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원왕후의 정치적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위기의 순간에 과감하게 개입하여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만약 인원왕후의 개입이 없었다면 연인군의 운명, 나아가 조선 후기 정치사 전체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인원왕후가 단순히 명목상의 대왕 대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왕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724년 8월 경종이 제4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음을 둘러싸고 톡사슬까지 나돌 정도로 의문이 많았지만 어쨌든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왕후는 자신이 지지하고 도운 연인군이
드디어 왕이 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영조의 즉위와 함께 인원왕후는 대왕 대비에 올랐습니다. 38세의 나이로 왕실 최고 어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후한 대접을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인원왕후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조와 인원왕후는 명목상 모자지간이었지만 실제 나이 차이는 고작 7살에 불과했습니다. 영조가 31세, 인원왕후가 38세였으니 어찌 보면 누나와 남동생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개인적 친밀감보다는 왕실의 위엄과 질서를 더 중시했습니다. 영조는 인원왕후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세자가 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인원왕후의 결정적 도움 덕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조는 대왕 대비인 인원왕후를 극진히 모셨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인원왕후 역시 영조의 치세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영조 즉위 초기에는 소론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혹, 노론 중심의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원왕후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영조의 정통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녀가 영조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숙종의 정비였던 인원왕후의 승인은 영조의 왕위 계승이 정당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원왕후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것은 왕실 내부의 화합이었습니다. 영조가 즉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세자가 태어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이 서울 출신으로 어렵게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통치를 추구했습니다. 반면 사도세자는 태어날 때부터 세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격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큰 갈등으로 발전했습니다. 인원왕후는 이런 부자 간의 갈등을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 서씨와 함께 두 사람의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너무 엄하게 대하지 말라고 조언했고 때로는 사도세자에게 아버지를 잘 모시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인원왕후는 사도세자의 교육 문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사도세자가 학문보다는 무예나 기회에 관심을 보이자 영조가 불만을 나타냈는데 인원왕후는 세자는 아직 어리니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끌어야 한다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또한 인원왕후는 왕실의 각종 행사와 의례를 주관하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도 힘썼습니다. 그녀가 주관한 궁중 의례들은 매우 엄격하고 격식을 갖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는 영조 치세 초기 불안정했던 왕실의 권위를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원왕후는 또한 후궁들과의 관계 정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숙종시대부터 이어진 복잡한 후궁관계를 정리하고 영조의 후궁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했습니다. 특히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우를 하도록 했는데 이는 미래의 왕실 안정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처럼 인원왕후는 대왕 대비로서 단순히 편안한 여생만 보낸 것이 아니라 왕실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노력 덕분에 영조 치세 전반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757년이 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에 6월 인원왕후가 세상을 떠났고 불과 한 달 후인 7월에는 정성왕후마저 사망했습니다. 왕실의 두 어른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자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중재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인원왕후와 정성왕후 고부가 모두 사망한 후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8년 후인 1762년 이모화변으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이 일어난 것도 이때부터 시작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만약 인원왕후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사도세자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많은 역사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만큼 인원왕후의 중재 역할이 왕실 안정에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원왕후는 온후하면서도 심지가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려서 일찍궁에 들어온 경험 때문인지 왕실의 법도를 매우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대천록에 따르면 영조의 후궁인 수계문 씨가 역시 영조의 후궁이자 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에게 함부로 대든 일이 있었습니다. 궁중예법상 세자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원왕후는 이를 알고 크게 노해서 세자와 영빈 앞에서 수계문 씨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렸다고 합니다. 해경궁 홍씨도 한중록에서 인원왕후를 궁중예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와 영조의 옹주들이 함께 있을 때면 가장 어른인 인원왕후가 나서서 장차 왕비가 될 해경궁 홍씨를 늘 상석에 앉혔다고 합니다. 당시 궁중에는 곡자라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윗사람 앞에 앉을 때는 아랫사람이 정면으로 앉지 않고 옆으로 조금 돌아 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원왕후는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화유옹주가 좁은 방에서 의도치 않게 법도를 어기자 인원왕후가 엄하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엄격한 예법 수호자였던 인원왕후였지만 의붓손자인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무척 애정이 깊었습니다. 아버지 영조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사도세자는 인원왕후를 잘 따랐고 인원왕후 역시 사도세자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인원왕후가 매일 사도세자를 끼고 밥을 먹여서 아이가 뚱뚱해졌다고 영조가 투덜거릴 정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할머니의 손자 사랑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인원왕후는 사도세자가 미래의 왕이 될 것을 내다보고 그에게 필요한 정서적 안정과 사랑을 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원왕후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사도세자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도세자는 믿고 따르던 할머니 인원왕후와 정모 정성왕후가 죽자 정신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사도세자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인원왕후의 빈소인 창경궁 통명전의 부속 건물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인원왕후는 죽기 전에 친정 부모에 대한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성군유사와 선비유사라는 제목의 이 글들은 2007년 이화여자대학교 정화영 교수에 의해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회고록을 통해 우리는 인원왕후의 부모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처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김주신은 궐에 드나드실 때마다 신고 있는 신발 코끝만 보고 다니며 곁눈질하시는 법이 없어 10년이나 모셨던 나인조차 얼굴을 못 알아보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인 딸을 만나러 와서도 높은 사람을 대하듯 어려워하며 조금 드시라고 다가를 내놓아도 궁에서 만든 귀한 음식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입에 댈 수 있겠는가라며 한사코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가림 부부인 조씨 역시 딸을 만나러 궁에 들어왔다가 궁 안에서 하루 자게 될 때도 딸보다 먼저 일어나서 침전 밖에서 기다리거나 이야기할 때도 궁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상궁이 들어와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깥으로 나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등 궁 안에서 극도로 몸을 사리며 친딸 앞에서도 군신의 예를 차렸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에서 우리는 당시 왕실과 신하 가문 사이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부모를 그리워하는 인원왕후의 마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원왕후는 단순히 정치적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문학적 소양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관육장은 자신이 읽었던 문학작품들을 모은 39쪽 분량의 글로 당시 왕실 여성의 교양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처럼 인원왕후는 정치적 식견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양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왕실의 어른으로서 후세들을 교육하고 이끌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원왕후 김씨의 삶을 돌아보면 그녀는 단순한 왕의 부인이 아니라 조선 후기 정치사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녀의 정치적 판단력과 결단력은 조선 왕조의 안정적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영조의 왕세제 책봉과 즉위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역할이 없었다면 조선 후기 정치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둘째, 왕실의 법도와 예의를 지키는데 앞장선 그녀의 노력은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사도세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왕실 내부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셋째, 16세의 왕비가 되어 55년간 왕실의 중심에서 살아간 그녀의 삶 자체가 조선 후기 궁중 문화와 여성사의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인원왕후의 삶에는 안타까운 면도 많습니다. 숙종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후사도 얻지 못했습니다. 명릉에서 숙종, 인원왕후와 떨어져 외롭게 자리한 그녀의 능이 그 쓸쓸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왕후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과 시련을 뒤로하고 왕실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인원왕후 김씨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 노력한 한 인간의 이야기이자 정치적 혼란기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정치적 식견, 왕실법도에 대한 엄격함, 그리고 후세에 대한 따뜻한 애정은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큰 틀에서의 판단을 우선시한 그녀의 모습은 리더십의 귀감이 될 만합니다. 인원왕후의 먼 후손 중에는 구한말 조선의 내각을 이끌며 개화 정책을 추진한 김홍집도 있습니다. 김홍집은 인원왕후의 형제인 김우현의 4대손으로 혁동의 시대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점에서 인원왕후와 닮은 면이 있습니다. 인원왕후 김씨, 그녀는 조선 후기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실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낸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왕실과 국가의 안정을 우선시한 그녀의 삶은 오늘날에도 깊은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어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왕실의 어른으로서 후세들을 보살피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인원왕후.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의 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삶의 자세와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명릉에서는 외롭게 자리하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인원왕후 김씨는 조선 왕조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삶과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